안녕하세요. 반자칭 영어 학습 전문가 상변 선생입니다. 오늘은 영어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영어에 대한 얘기하고 학습에 대한 얘기 이렇게 재생목 따로 마련해 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야는 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학습에 대한 겁니다. 수험생들의 학습. 오늘 할 내용 주제는 뭐냐면 고민이 너무 많은 학생과 질문이 너무 많은 학생에 대한 겁니다. 타이틀 나가죠? 고민이 너무 많은 학생, 질문이 너무 많은 학생, 그죠? 고민이 너무 많은 학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공비를 왜 할까라는 생각을 가장 근원적으로 파고들면 인간이 그런 존재죠. 인간은 항상 현재가 아닌 것들에 관심이 있대요. 흘러간 과거에 대한 후회,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각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라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 수생들을 가르치면서 겪었던 이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 한 일화로부터 저는 생각이 좀 바뀐 부분이 생겼어요. 고민을 왜 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수생 담임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였습니다. 재수생 담임은 학교 선생님과 똑같이 조회 종례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회 때는 오늘 열심히 공부하자, 우리 화이팅 이런 거 하고요. 종례 때는 이제 아이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거라든지 공부 학습 방향에 대한 얘기인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멘트 이런 것들도 준비해서 가거든요. 근데 그날의 이제 주제는 이런 거였어요. 너희들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 점수가 잘 나오지를 않아. 왜냐하면 고민의 시간이 너무 뺏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 못하게 되거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종례가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바로 교무실로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왜 따라오냐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저 상담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럼 상담하자. 가자. 그래서 교무를 데려갔어요. 교무실에서 너가 상담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의 말이 선생님 저는 고민이 너무 많은 게 고민이에요. 고민이 너무 많은 게 고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민이 심하면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고민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퍼뜩 들었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으면 공부를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나쁜 왜 고민을 하고 있느냐 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제가 막 하기 시작했어요. 고민을 왜 하는 것일까? 고민을 왜 할까? 그러다가 퍼뜩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제 이론은 무슨 정신의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그때 직관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고민을 왜 할까?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이겁니다. 고민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수학에 막 진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는 몇십 분, 막 30분이 들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를 푸는 거하고 그냥 고민하는 거하고 뭐가 쉽겠습니까? 고민하는 게 쉬워요.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습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민할 때 힘겹게 고민한 적 있어요? 고민은 저절로 떠오르죠? 힘겹게 뇌를 써서 뭔가를 한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고민은 저절로 되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공부는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겠어. 왜 이게 나왔지? 나는 생각해내야 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라고 봤을 때 업무의 로드, 업무의 양, 그 업무의 그 강도라고 하는 것이 고민은 되게 쉬운 일이고 인터넷 서핑하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의적으로
무언가 없는 걸 존재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고민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어려우면 학생들이 고민을 할까? 죽어도 안 할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습하기 싫은 뇌가 부리는 잔꾀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하지만 제 직관이고 제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어떤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 대중가요였는데요. 그 그룹 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옛날 무슨 광고에도 주제가로 쓰였던 것 같아요.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 이런 노래 있었거든요. 일부러 노래 안 부른 겁니다.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 걱정하는 것도 걱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고민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일이구나.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고민이 많은 아이들은 결국 고민을 고민하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하지만 왜 고민을 하는가? 제 생각은 공부보다 쉬워서입니다. 이 고민이 많은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고요. 사실은 고민을 한다라고 해도 공부의 학습에 빠지게 되면 고민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고민이 많은 애가 배틀그라운드 같은 몰입된 게임을 한다라든지 또는 롤이라는 롤이라는 게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완전 몰입해서 하는 게임들 할 때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거 할 때는 고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또는 정말 재밌는 영화라 드라마에 빠져서 있으면 고민할까요? 안 됩니다. 그런 걸 봐도 고민하는 것은 공부하기 싫다는 것을 뇌가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고민이 많은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너무 많은 학생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전하는 제 학생들이었습니다. 다. 얼굴이 지금 다 떠올라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질문이 너무 많은 학생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이 학생은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교무실로 옵니다. 담당 선생님을 붙잡고 수업 내용 처음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러 번. 너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네 스스로 이걸 소화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자꾸만 물어본다고 해서 네 실력이 오르지는 않아. 그러니까 질문이 너무 많은 학생의 특징은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것 자체, 복습을 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이것도 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긴 하겠는데, 내가 의식적으로다가 이걸 스스로 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의식적인 생각을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편한 게 뭡니까? 의식적인 사고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TV가 바보 상자로다 불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선생님들이 TV처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었지만 나는 아직 내게 안 됐어. 이해가 안 돼. 그럼 와서 또 수업을 해달라는 겁니다. 거의 질문의 내용이 수업을 해달라는 수준이에요. 그 당시에 제 종반에 사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거의 성인에 가까운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분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콧수염도 기르고 계셨는데요. 지금 성함도 기억납니다. 경제 선생님이셨는데 항상 웃으세요. 항상 웃습니다. 허허허허 웃으시는데 항상 웃으시는데 그분이 화내시는 걸 처음 봤어요. 언제? 그 학생이 질문 왔을 때. 그 학생이 그 정도로 질문 빌런이었습니다. 요즘에 빌런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질문 빌런이었어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너무 많은 학생은 의식적인 공부하기가 싫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질문이 너무 많은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고민은 많을수록 안 좋고요. 조금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그럼 질문이
없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학생은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 하려 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공부를 하려 하지 않는 학생이에요. 공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질문이 없는 학생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살면서 본 질문이 없는 학생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100% 모든 걸 다 이해한 학생. 질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궁금한 게 없죠? 그죠? 두 번째 학생,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공부한 게 없는 겁니다. 아는 게 없으면 질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하는 겁니다. 극과 극은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전자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후자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해한 것 같은데요. 한 번 복습을 하고 이해한 것 같다. 착각입니다. 이 복습이라는 것도 한 번에선 절대로 뭐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이런 비유로 많이 들었는데 사골 끓이기와 똑같다. 공부라는 게. 사골 끓이면은 어머님들 아실 건데 사골 끓이시나요? 사골을 첫 번째 끓이면요. 하얀색 뽀얀 국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시죠? 그거 아세요? 원래 베트남 쌀국수라고 하는 거 아시죠? 내용이 딴 데로 좀 세긴 하는데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베트남 쌀국수를 원래 제대로 만들려면 사골을 한 번 우려야 됩니다. 그럼 사골을 한 번 우린 물로 만들어야지 베트남 쌀국수가 제대로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부천인가 어디 갔었는데 그 쌀국수집이 되게 부천에서 유명했던 집이에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쌀국수집에 가면 메뉴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와 설렁탕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베트남 쌀국수와 왜 설렁탕이 합쳐 있느냐? 베트남 쌀국수 만들 때는 첫 번째 우린 물만 씁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 사골을 고게 되면 뿌연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세 번, 네 번째쯤은 진짜 뿌연 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베트남 쌀국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베트남 쌀국수는 투명한 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는 그때부터 진짜 설렁탕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설렁탕을 같이 하신 거예요.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부모님들하고 외할머니 모시고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점에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진짜 양심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럼 요즘 우리가 먹는 베트남 쌀국수는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 것인가? 그냥 다시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다시다. 그냥 소고기 국물 맛. 그죠? 나는 그런 조미료. 그걸로다가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이거 요즘 업계에 있는 분들이 좀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예전과 지금 또 달라진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뭐 자신 있게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 상당수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사골 국물에 뽀얀 게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복습이라는 것이 여러 번 반복돼서 이루어질 때야만 그때서 궁금한 게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들으면요. 이건 너무 수준이 얕은 질문이야. 이건 진짜 수준이 깊은 질문이야. 수준 깊은 질문을 하는 애들의 특징, 지금 반복해서 복습을 하고 있는 제대로 된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질문의 내용만 들어도 압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있네. 그리고 이 깊은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요. 단순히 개념을 묻질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것만 해결되면 다 모든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딱 하나의 핵심되는 키만 궁금해요. 그럼 제가 이미 알아요. 제대로 공부했구나. 다른 개념 다 흡수했구나. 요 부분이 잘 모르는구나. 그걸 탁 던져주는 순간에 아이의 머릿속에선 유레카가 일어납니다. 저절로 이해해버려요. 그런 질문이 제대로 된 거라고요. 제 학생 중에 한 명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진짜 공부를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겸손합니다. 겉멋던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요.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멋던 아이들도 보입니다. 겉멋던 아이들도. 선생님들의 이제 경력이 많으면 그런 게 이제 눈에 안 들어올 수 없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한 명 있었어요.
진짜 너무나 똘똘합니다. 이런 애들은 내 수업을 특강 같은 걸 따로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재종반에서 특강이라는 수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듣고 싶은 선생님의 수업을 돈을 주고 따로 수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특강을 들을 필요가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원식이라고. 네, 이거는 뭐 칭찬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 밝히겠습니다. 원식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제 특강을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뭐 강사도 또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쟤는 돈을 주고 내 수업을 왜 듣는 거지 다 알 텐데. 근데 그 아이가 수업을 듣는 이유는요. 자기가 아는 걸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걸 찾기 위해서 들었던 거예요.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혹시 모르는 게 있을까 봐 듣는 거였어요. 그 학생이 특강 듣는 그 기간 중에 딱 한 번 질문했습니다. 딱 한 번. 질문이 한 번이었고 그 이후에 질문 없었어요. 물론 수능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았죠. 의대 진학했고. 네. 아무튼 그 질문이 너무 많은 아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의 수준이 가장 낮은 아이입니다. 가장 낮은 아이예요.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질문이 많다는 것은 개념을 스스로 이해하려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복습을 해서 개념을 이해하려는 과정을 지나가고 나서 여러 번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모르겠어서 생기는 그 수준 깊은 질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질문이에요. 그걸 던지는 학생들. 그 던지는 학생들은요.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적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제가 들었던 학생도 재수 생활을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해도 안 되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공부하는 점수가 올 수가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민이 너무 많은 거, 질문이 너무 많은 거, 학습에서의 과유불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고민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또는 저는 질문이 많은 게 너무 고민이네요. 그러면 이런 시간에 차라리 올바른 방식의 학습, 의식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그 과정의 공부를 해보려고 하시고, 이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쉽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것을 이해해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이해 능력 자체를 기르는 것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잘 보는 방식이에요. 수능은요, 단순히 어떠한 특정한 내용을 암기하고 있다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해 능력이 있냐 없냐를 측정하는 거죠. 이해 능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 공부를 위해서는, 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고민이 많을 수도 없고 질문이 그렇게 많을 수도 없다. 질문의 깊이도 충분한 깊은 질문이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더 도움이 되는,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